비판 서론 1. 순수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의 구별에 대하여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는 것은 전혀 의심할 여지가 없다. 왜냐하면 만약 우리의 감각기관들을 건드려 한편으로는 스스로 표상을 일으키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의 지성활동을 작동시켜 이 표상들을 비교하고 그것들을 연결하거나 분리하고 그렇게 해서 감각 인상들의 원재료를 경험이라 일컬어지는 대상에 대한 인식으로 가공하게 하는 대상들에 의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 하면 다른 무엇에 의해서 인식 능력이 활동으로 이끌어지겠는가? 그러므로 시간상으로는 우리에게 어떠한 인식도 경험에 선행하는 것은 없고 경험과 함께 모든 인식은 시작된다. 그러나 우리의 모든 인식이 경험과 함께 시작된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인식 모두가 바로 경험으로부터 생겨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경험 인식조차도 우리가 감각 인상들을 통해 수용한 것과 순전히 이 감각 인상들의 야기로 우리 자신의 인식 능력이 자기 자신으로부터 산출해낸 것의 합성이겠으니 말이다. 우리는 오랜 훈련을 통해 그것에 주목하고 양자를 분리하는 데 익숙하게 될 때까지는 우리 자신이 추가하는 것과 저 기초 재료를 구별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경험으로부터 그리고 모든 감각 인상들로부터도 독립적인 그런 인식이 과연 있는가 어떤가 하는 물음은 적어도 좀 더 상세한 연구를 요하는 문제로 한번 보고서 당장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사람들은 그러한 인식을 선험적 인식이라 일컬어 그 원천을 후험적으로 곧 경험에서 갖는 경험적 인식과 구별한다. 그럼에도 저 선험적이라는 표현은 여기서 제기된 물음에 알맞게 완전한 의미를 표시하기에는 아직 충분히 규정되어 있지 않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흔히 경험적인 원천으로부터 도출된 많은 인식에 대해서 우리는 그것을 경험에서 직접 도출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규칙으로부터 비록 그 일반적인 규칙이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얻어온 것이라 할지라도 도출한 것이므로 우리는 그런 인식을 선험적으로 할 수 있으며 또는 그런 인식에 선험적으로 관여할 수 있다고 말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 집의 토대 밑을 파 무너뜨린 어떤 사람에 대해서 그는 그 집이 무너질 것을 선험적으로 알 수 있었다고 바꿔 말해 그는 실제로 그의 집이 무너진 것의 경험을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럼에도 실은 그는 완전히 선험적으로는 이 사실을 알 수 없었다. 왜냐하면 물체들은 무게가 있고 따라서 그것들로부터 받침대를 제거하면 그것들이 무너진다는 사실이 미리 경험을 통해 그에게 알려져 있어야 할 것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선험적 인식이라는 말로써 이런 경험 혹은 저런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긴 인식이 아니라 단적으로 모든 경험으로부터 독립적으로 생긴 그런 인식을 의미할 것이다. 이런 인식에 대립해 있는 것이 경험적인 인식, 말하자면 오직 후험적으로만, 곧 경험을 통해서만 가능한 인식이다. 선험적인 인식들 가운데에서도 전혀 아무런 경험적인 것도 섞여 있지 않은 그런 인식을 순수하다고 일컫는다. 그래서 예컨대 모든 변화는 그 원인을 갖는다라는 명제는 선험적인 명제이기는 하지만 순수하지는 않다. 왜냐하면 변화라는 개념은 오직 경험에서만 얻을 수 있는 개념이니 말이다. 2. 우리는 모종의 선험적 인식들을 소유하고 있으며 평범한 지성조차도 결코 그런 인식이 없지 않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것으로서 순수한 인식과 경험적 인식을 확실하게 구별할 수 있는 징표이다. 경험은 우리에게 어떤 것이
그러그러하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는 하지만 그것이 그렇지 않을 수 없음을 가르쳐주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만약 첫째로 동시에 필연성과 함께 생각되는 하나의 명제가 있다면 그것은 선험적인 판단이며 더 나아가 그것이 또한 다름 아닌 그 자신, 다시금 필연적인 명제로서 타당한 명제로부터 도출된다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선험적이다. 둘째, 경험은 결코 그 판단들의 참된 바꿔 말해 엄밀한 보편성은 주지 못하고 귀납에 의거하여 오직 가정된 비교적인 보편성만을 준다. 그래서 원래는 우리가 이제까지 지각한 한에서는 이러저러한 규칙에 대한 예외는 없다는 정도로 말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 판단이 엄밀한 보편성을 갖는다고 생각된다면 다시 말해 단 하나의 예외 기능도 인정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면 그 판단은 경험에서 도출된 것이 아니라 절대적으로 선험적으로 타당한 것이다. 경험적 보편성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모든 물체는 무겁다는 명제에서 보듯이 단지 대개의 경우에 타당한 것을 모든 경우에 타당한 것으로 임의로 타당성의 정도를 끌어올려 놓은 것에 불과하다. 이에 반해 엄밀한 보편성이 한 판단에 본질적으로 속한다면 그때 이 엄밀한 보편성은 그 판단의 특수한 인식 원천, 곧 선험적 인식 능력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필연성과 엄밀한 보편성은 선험적 인식의 확실한 표지들이며 또한 상호 불가분리적이다. 그러나 그것들의 사용에서 때로는 판단들의 우연성을 지시하는 것보다는 그것들의 경험적 제한성을 지시하는 것이 더 용이하고 흔히는 어떤 판단의 필연성을 지시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그 판단에 부여하는 무제한적인 보편성을 지시하는 것이 더 분명하기 때문에 그래서 각기 그 자체로는 틀림없는 두 표지들을 떼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제 그러한 필연적인 그리고 엄밀한 의미에서 보편적인 그러니까 선험적인 순수 판단들이 인간의 인식 중에 실제로 있음은 용이하게 지시될 수 있다. 사람들이 학문에서 그러한 예를 구하고자 한다면 수학의 모든 명제들을 내다보기만 해도 된다. 만약 그러한 신뢰를 일상적인 지성 사용에서 보고자 한다면 모든 변화는 원인을 가져야만 한다. 는 명제가 그에 부응할 것이다. 더구나 이 후자의 명제에서는 이미 원인이라는 개념이 그 개념상 어떤 결과와의 연결의 필연성과 그 규칙의 엄밀한 보편성을 너무나 분명하게 포함하고 있어서 만약 사람들이 원인 개념을 흉미했던 것처럼 일어나는 것이 선행하는 것에 빈번하게 수반한다는 사실과 또 이로부터 생기는 이 두 표상들을 연결하는 습관, 그러니까 한낱 주관적인 필연성으로부터 도출하려고 한다면 저 원인 개념은 전적으로 일실되고 말 것이다. 또한 우리는 우리의 인식에 선험적인 순수한 원칙들이 실제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그러한 예들을 들 필요도 없이 경험 자신이 가능하기 위해서 이 원칙들의 불가결함을 선험적으로 밝힐 수도 있다. 만약 그에 따라서 경험이 진행되어 가는 모든 규칙들이 언제나 경험적이고 따라서 우연적인 것이라면 대체 경험 자신이 그것의 확실성을 어디에 얻으려 하는 것인가가 문제이니 말이다. 그러므로 이 경험적인 원칙들을 제1의 원칙들로 유효하게 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는 우리 인식 능력의 순수한 사용을 사실로서 그것의 표지들과 함께 드러낸 것으로서 만족할 수 있겠다. 그러나 판단에서뿐만 아니라 개념에서조차도 몇몇 그것의 근원이 선험적임이 드러난다. 물체라는 여러분의 경험 개념으로부터 경험적인 모든 요소들, 색깔, 딱딱함이나 부드러움, 무게, 불가투입성까지도 차례차례 제거해보라. 그래도
이제 완전히 사라져버린 그 물체가 차지했던 공간은 여전히 남을 것이며 여러분은 그것을 제거할 수 없을 것이다. 이와 마찬가지로 물체적인 것이든 물체적인 것이 아니든 여러분이 어떠한 객관에 대한 여러분의 경험적인 개념으로부터 경험이 여러분에게 알려준 모든 성질들을 제거한다면 그래도 여러분은 그것으로부터 여러분이 그것을 실체라고 또는 실체에 속하는 것, 속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성질을 빼앗지는 못할 것이다. 실체라는 이 개념은 대상 개념 일반보다 더 많은 규칙을 포함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그래서 여러분은 이 개념이 여러분에게 강요하는 필연성에 설복되어 이 개념이 여러분의 선험적 인식 능력에 자리 잡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3. 철학은 모든 선험적 인식의 가능성과 원리들과 범위를 규정해주는 학문을 필요로 한다. 이상 말한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을 말해주는 것은 다음의 것이다. 즉 어떤 인식들은 심지어 모든 가능한 경험들의 영역을 벗어나서 경험 중에서는 도대체가 그에 상응하는 대상이 주어질 수 없는 개념들에 의거해 우리의 판단의 범위를 경험의 모든 한계들 너머에까지 확장하려는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것 말이다. 감성 세계를 넘어가는, 그러니까 거기서는 경험이 아무런 단서도 교정도 제공할 수 없는 바로 이런 인식들을 우리의 이성은 탐구하는 바이며 우리는 이러한 이성의 탐구를 지성이 현상들의 영역에서 배울 수 있는 모든 것에 비해 그 중요성에서 훨씬 더 앞서는 것으로 여기며 그 궁극 의도를 훨씬 더 숭고한 것으로 생각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심지어 착오에 빠질 위험을 무릅쓰고 그렇게 절실한 탐구를 이런저런 우려로 인해서 또는 경시와 무관심 때문에 포기해버리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을 감행한다. 순수 이성 자신의 이 불가피한 과제들이 신의 현존, 의지의 자유, 영혼의 불사성이다. 그런데 그것의 모든 장비와 함께 그것의 궁극 의도가 본래 오로지 이 문제들의 해결을 향해 있는 학문을 형이상학이라 하는데 그것의 진행 방식이 처음에는 교조적이어서 곧 그처럼 거창한 사업을 위한 이성의 능력 무능력을 미리 검사함이 없이 확신을 가지고서 그 일을 떠맡는다. 그런데 이제 사람들의 경험의 지반을 떠나자마자 유래를 알지 못한 채 소유하고 있는 인식들을 가지고서 그리고 그 근원을 알지 못하는 원칙들을 믿고서 미리 세심한 연구를 통해 건물의 정초를 확실하게 함이 없이 당장 건물을 세우기보다는 그러므로 오히려 도대체 어떻게 지성은 이 모든 선험적 인식에 이를 수 있으며 이 선험적 인식들은 어떤 범위와 타당성과 가치를 가질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을 앞서 던지는 것이 자연스럽게 보이기는 한다. 사실 또한 사람들이 자연스럽다는 말로써 당연하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일어나야 할 일을 뜻한다면 이보다 더 자연스러운 것도 없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말로써 보통 흔히 일어나는 일을 의미한다면 이런 연구가 오랫동안 묻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것보다 더 자연스럽고 이해가 잘 되는 일도 또한 없다. 왜냐하면 이런 인식들의 일부인 수학적인 인식 같은 것은 옛적부터 신뢰받아온 것으로서 그것은 다른 인식에 대해서도 비록 이 인식들이 전혀 다른 성질의 것일지라도 비슷한 좋은 기대를 갖게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사람들은 경험의 권역을 넘어서기만 하면 경험에 의해서 반박받을 일이 없이 안전하다. 자기의 인식을 확대해 간다는 매력은 매우 큰 것이어서 직접 부딪히는 명백한 모순에 의해서만 사람들은 앞으로 나아가려는 발길을 멈출 수가 있다. 그러나 이 명백한 모순이라는 것은 만약 사람들이 자기가 지어낸 것을 조심만 한다면 그렇다고 그 지어낸 것이 덜 허구적인 것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피할 수 있다. 수학은 우리가 경험으로부터 독립해서
선험적인 인식에서 얼마만한 성과를 거둘 수 있는가에 대한 빛나는 신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 그런데 수학은 대상과 인식을 다루기는 하되 순전히 이것들이 직관에 현시될 수 있는 한에서만 그렇게 한다. 그러나 이런 사정은 쉽게 간과되는데 그것은 고려되는 직관이라는 것 자체가 선험적으로 주어질 수 있는 것이어서 순전히 순수한 개념과 거의 구별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성의 힘에 대한 그러한 증명에 매료되어 인식을 확대해 가려는 충동은 그 한계를 살피지 못한다. 경쾌한 비둘기는 공중에서 자유롭게 공기를 헤치고 날면서 공기의 저항을 느낄 때 공기가 없는 공간에서는 훨씬 더 잘 날 줄로 생각할 수도 있겠다. 이와 마찬가지로 플라톤은 감성세계가 지성에게 그렇게 좁은 경계를 쳐놓는다는 이유로 감성세계를 떠나 관념의 날개에 의탁해서 피안의 세계로 곧 순수 지성의 허공으로 감히 날아들어갔다. 이때 그는 이러한 그의 노력으로는 그가 말하자면 거기에 의지해서 그 지점에서 지성을 작동시키기 위해서 그의 힘을 쓸 수 있는 토대인 버팀목을 전혀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아무런 길도 열지 못할 것이라는 것을 알아채지 못했다. 그러나 사변 속에서 인간의 이성이 가능한 한 빨리 자기의 건축물을 완성해 놓고는 그 후에 가서야 비로소 그 기초가 잘 놓였는지 어떤지를 조사한 것은 인간 이성의 흔한 운명이다. 그러나 그렇게 되면 그 건축물의 견고성에 대해 우리를 안심시키기 위하여 혹은 그러한 뒤늦은 화를 초래할 검사를 차라리 아예 받지 않으려고 사람들은 온갖 분식들을 찾게 된다. 그러나 그런 건축물을 세우는 동안에 우리를 일체의 우려와 의구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해주고 그럴듯한 철저성을 가지고 의기양양하게 해주는 것은 다음의 것이다. 즉 우리 이성의 과업 중 큰 부분은 어쩌면 가장 큰 부분은 우리가 이미 대상들에 관해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분해하는 일이다. 이 분해하는 일은 우리에게 많은 인식들을 가져다 주는데 그것들은 우리의 개념들 속에 비록 모호한 채이긴 하지만 이미 생각되어 있는 것을 해명하고 설명하는 것 이상의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적어도 형식의 면에서 새로운 통찰들과 동등하게 평가된다. 그럼에도 그것들은 진료의 면에서 또는 내용의 면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념들을 확장한 것이 아니라 단지 서로 나누어 놓은 것뿐이다. 그런데 이런 수행 방식은 안전하고 유용한 진전을 갖는 진짜 선험적 인식을 제공하기도 하기 때문에 이성은 부지불식 간에 이것에 현혹되어 전혀 다른 종류의 주장들을 차취한다. 곧 이성은 주어진 개념들에다 전혀 낯선 그것도 선험적인 것을 덧붙이는데 우리는 이성이 그런 것에 어떻게 이르는가를 알지 못하며 또한 그러한 물음을 착상조차 하지 못한 채로 그렇게 한다. 그래서 나는 처음에 이 두 종류의 인식을 구별하는 일부터 다루고자 한다. 4.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의 구별에 대하여 그 안에서 주어와 수어의 관계가 생각되는 모든 판단에서 내가 단지 긍정 판단만을 고려한다면 그것이 나중에 부정 판단에는 쉽게 응용될 것이다. 이 관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가능하다. 수어 B가 주어 개념 A의 암암리에 포함되어 있는 어떤 것으로서 주어 A에 속하는 경우이거나 아니면 B가 비록 A 개념과 연결은 되어 있지만 전적으로 A 개념의 밖에 놓여 있는 경우인 것이다. 첫째 경우의 판단을 나는 분석적이라 부르고 다른 경우의 것은 종합적이라 부른다. 그러므로 긍정적 분석 판단은 거기에서 수어의 주어와의 연결이 동일성에 의해 생각되는 그런 판단이고 이에 반해 이 연결이 동일성 없이 생각되는 그런 판단은 종합 판단이라 일컬어져야 한다. 전자를 설명 판단이라 부르고 후자를 확장 판단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는데
전자는 수어를 통해 주어 개념에 아무것도 덧붙이는 바가 없이 주어 개념을 단지 분해를 통해서 그 안에서 모호하게 일지라도 이미 생각되었던 그것의 부분 개념들로 쪼개는 것인데 반해 후자는 주어 개념에다 주어 안에서는 전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러니까 주어 개념의 분해에 의해서는 끄집어낼 수 없었을 수어를 덧붙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내가 모든 물체는 연장적이다 라고 말하면 이것은 곧 분석 판단이다. 왜냐하면 나는 내가 물체에 연결시킨 연장선을 발견하기 위해 내가 물체에 결합한 개념을 넘을 필요 없이 저 개념만을 분해하면 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물체 개념에서 이 수어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내가 항상 물체에서 생각하는 잡다를 내가 의식하기만 하면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것은 분석 판단이다. 반면 내가 모든 물체는 무겁다라고 말하면 이 수어는 내가 순전히 물체 일반의 개념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수어의 덧붙임은 종합 판단이다. 경험 판단들은 그 자체로 모두 종합적이다. 분석 판단을 경험에 근거케 한다는 것은 불합리할 터이니 말이다. 분석 판단을 작성하기 위해서 나는 내 개념 밖으로 나갈 필요가 전혀 없고, 그러므로 그것을 위한 경험의 어떠한 증언도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이다. 물체는 연장적이다 라는 명제는 선언적으로 확고한 명제로서 경험 판단이 아니다. 왜냐하면 나는 경험으로 나가기 전에 나의 판단을 위한 모든 조건들을 이미 개념 안에 가지고 있어서 이 개념에서부터 나는 수어를 모순율에 따라 단지 끄집어낼 수 있고, 그렇기에 경험이 나에게 결코 가르쳐 줄 수 없을 그 판단의 필연성을 동시에 의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반해 내가 비록 물체 일반의 개념에 무게라는 수어를 전혀 포함시키지 않을지라도 저 물체 개념은 그 경험의 한 부분에 의해 그 경험의 대상을 표시하며, 그러므로 나는 그 경험의 한 부분에 바로 그 경험의 다른 부분들을 전자에 속하는 것으로 덧붙일 수 있다. 나는 물체라는 개념을 모두 이 개념 안에서 생각되는 연장성, 불가투입성, 형태 등의 징표들에 의해 미리 분석적으로 인식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 나는 나의 인식을 확장하여 거기에서 물체라는 이 개념을 끌어냈던 경험을 되돌아봄으로써 무게도 위에 열거한 징표들과 언제라도 연결되어 있음을 발견하고, 그래서 이것을 수어로서 저 개념에 종합적으로 덧붙인다. 그러므로 물체 개념에다 무게라는 수어를 종합할 수 있는 가능성의 근거는 바로 경험이다. 왜냐하면 이 두 개념은 비록 하나가 다른 하나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닐지라도 그럼에도 전체의 부분들로서 곧 그 자신 직관들의 종합적인 결합인 경험의 부분들로서 단지 우연적으로이기는 하지만 서로 의속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선험적 종합 판단의 경우에는 이런 보조수단이 전혀 없다. 개념 B를 개념 A와 결합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하기 위해서 내가 개념 A를 넘어가야만 할 때 내가 의지할 그것에 의해 종합이 가능할 것은 무엇이겠는가? 이 경우에 나는 경험의 영역에서 그런 것을 찾아볼 이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말이다. 발생하는 모든 것은 원인을 갖는다라는 명제를 취해보자. 발생하는 어떤 것이라는 개념에서 나는 그것에 일정 시간 선행하는, 현존하는 것을 생각하기도 하고 그로부터 분석 판단들이 이끌어지기도 하긴 하다. 그러나 원인이라는 개념은 전적으로 저 개념 밖에 있고 발생하는 것과는 구별되는 어떤 것을 지시하며 그러므로 이 후자의 표상 안에 전혀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는 무엇인가 발생하는 것으로부터 그것과는 전혀 다른 어떤 것을 말하게 되는가?
다시 말하면 원인이라는 개념이 저것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음에도 그것을 인식하게 되고 게다가 심지어는 저것에 필연적으로 속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되는가. 지성이 개념 A의 밖에서 그럼에도 이것과 결합되어 있고 간주하는 이것과는 다른 수러 B를 찾을 수 있다고 믿는다면 여기서 지성에 의지하는 알려지지 않은 것은 X는 무엇인가? 경험이 그것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위에서 예로 든 원칙은 단지 비교적 큰 보편성뿐만 아니라 필연성의 표현에 의해 그러니까 전적으로 선언적으로 그리고 순전히 개념으로부터 이 둘째 표상을 첫째 표상에 덧붙였으니 말이다. 그런데 우리의 선언적인 인식의 궁극 의도는 이러한 종합적인 다시 말하면 확장, 원칙들에 근거하고 있다. 왜냐하면 분석적인 원칙들은 매우 중요하고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단지 진정으로 새로운 획득으로서 안전하고 확장적인 종합을 위해 요구되는 개념들의 분명성을 얻기 위한 것일 따름이니 말이다. 5. 이성의 모든 이론적 학문들에는 선험적 종합 판단들이 원리로서 포함되어 있다. 1. 수학의 판단들은 모두가 종합적이다. 이 명제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이 확실하고 그 결과가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제까지 인간 이성의 분해가들에게 주목받지 못한 것으로 아니 그들의 짐작과 정반대되는 것 같아 보인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수학자들의 추론은 모두 모순율에 따라 진행된다. 모든 명증적 확실성의 본성은 이것을 요구하는 바고 보았으므로 그 원칙들도 모순율로부터 인식된다고 믿게끔 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점에서 사람들은 착오에 빠졌다. 왜냐하면 물론 하나의 종합 명제가 모순율에 따라 통찰될 수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그것은 오직 그 명제가 거기에서 추론될 수 있는 다른 또 하나의 종합 명제가 전제됨으로써 그런 것인지 결코 그 자체로서 그런 것은 아니니 말이다. 맨 먼저 주목해야 할 점은 본래의 수학적 명제들은 경험에서는 취할 수 없는 필연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항상 선험적 판단들이고 경험적이지 않다는 사실이다. 그러나 사람들이 이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다면 좋다. 나는 나의 명제를 순수 수학에만 국한하겠다. 순수 수학은 그 개념 자체가 이미 경험적이지 않은 순전히 순수한 선험적 인식만을 함유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사람들은 처음에는 아마도 7 더하기 5는 12라는 명제는 7과 5의 합이라는 개념으로부터 모순율에 따라 기결되는 분석적인 명제라고 생각함직하기는 하다. 그러나 좀 더 자세히 고찰해보면 7과 5의 합이라는 개념은 두 수를 하나의 수로 통일한다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함유하고 있지 않으며 이로부터 그 두 수를 포괄하는 이 하나의 수가 무엇인가는 전혀 생각하지 않음을 알게 될 것이다. 12라는 개념은 내가 순전히 7과 5의 저 통일을 생각하는 것만으로서 이미 생각되는 것이 결코 아니다. 나는 그러한 가능한 합이라는 나의 개념을 한동안 분해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 해서 거기서 12와 마주치지는 못한다. 그러므로 그 두 수 중 하나에 대응하는 직관을 보조로 취해 예컨대 5손가락이나 또는 세그너가 그의 산수락에서 했던 것처럼 5개의 점을 그렇게 해서 하나씩 직관에 주어지는 5의 단위들을 7의 개념에 덧붙임으로써 사람들은 이 개념을 넘어설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나는 먼저 수 7을 취하고 5라는 개념 대신에 직관으로서 내 손의 손가락들을 보조로 취함으로써 나는 수 5를 형성하기 위해 앞에서 함께 취했던 단위들을 이제 저 나의 그림에서 하나씩 수 7에 더하고
그렇게 해서 수 12가 생겨나는 것을 보게 되니 말이다. 5에 7이 더해져야 한다는 것을 나는 7 더하기 5의 합의 개념에서 생각하기는 했지만 이 합이 수 12와 같다는 것은 거기에서 생각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산술의 명제는 항상 종합적이다. 이런 사실은 좀 더 큰 수를 취해보면 더욱 분명하게 인지된다. 거기서는 우리가 우리의 개념들을 우리가 하고 싶은 대로 제 아무리 뒤적여 본다 해도 직관을 보조로 취하지 않고서는 우리 개념들을 순전히 분해하는 것만으로서는 그 합을 결코 발견할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하게 드러나니 말이다. 마찬가지로 순수 기하학의 어떠한 원칙도 분석적이지 않다. 직선은 두 점 사이에 가장 짧은 선이다는 종합명제이다. 왜냐하면 직이라는 나의 개념은 크기에 관해서는 아무것도 함유하고 있지 않고 오로지 질만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가장 짧은 이라는 개념은 여기에 전적으로 덧붙여진 것으로 어떠한 분해에 의해서도 직선이라는 개념에서 이끌어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직관이 보조로 취해져야만 하며 그것을 매개로 해서 종합은 가능하다. 기하학자들이 전제하고 있는 몇몇 원칙들은 아닌 게 아니라 실제로 분석적이고 무순율에 근거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들은 동일 명제들이 그러하듯이 단지 방법의 연쇄고리로 쓰이는 것이며 원리로 쓰이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A는 A, 전체는 그 자신과 동일하다. 또는 A 더하기 B는 A보다 크다. 곧 전체는 그것의 부분보다 더 크다 따위가 바로 그것이다. 그리고 또 이런 명제들이 순전히 그 개념상으로 타당하다고 하더라도 이것들 자신이 수학에서 허용되는 것은 오로지 이것들이 직관에서 현시될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서 보통 우리로 하여금 그러한 명증적 판단들의 수러가 마치 우리 개념 속에 이미 놓여 있는 것처럼, 그러니까 그 판단이 분석적이라고 믿게끔 만드는 것은 순전히 표현의 애매성이다. 곧 우리는 한 주어진 개념에다가 어떤 일정한 수러를 덧붙여 생각해야만 하며 이 필연성은 이미 그 개념들에 달라붙어 있다. 그러나 문제는 우리가 주어진 개념에다 무엇을 덧붙여 생각해야 하는가가 아니라 우리가 실제로 그 개념 안에서 비록 단지 애매하게 일망정 무엇을 생각하는가이다. 여기서 그 수러가 저 개념에 필연적으로 그러나 개념 자체 안에서 생각된 것으로서가 아니라 그 개념에 덧붙여져야 할 직관을 매개로 해서 따라다님이 드러난다. 2. 자연과학은 원리로서 선험적 종합 판단을 자기 안에 포함하고 있다. 나는 단지 실내로서 몇 개의 명제, 곧 물체 세계의 모든 변화에서 물질의 양은 불변이다. 또는 운동의 모든 전달에서 작용과 반작용은 항상 서로 같아야 한다 등을 들고자 한다. 이 두 명제에서는 그 필연성, 그러니까 그것들의 선험적 근원뿐만이 아니라 이것들이 종합적 명제라는 것도 명백하다. 왜냐하면 물질이라는 개념 속에서 나는 고정불변성은 생각하지 않으며 단지 그것이 공간을 채움으로써 공간상의 현재함만을 생각하니 말이다. 그러므로 나는 내가 물질이라는 그 개념 속에서 생각하지 않았던 어떤 것을 선험적으로 거기에 덧붙여 생각하기 위해서 실제로 그 개념 너머로 나가는 것이다. 그러므로 그 명제는 분석적이 아니라 종합적이며 게다가 선험적으로 생각된 것이다. 그리고 자연과학의 순수 부문의 여타의 명제들에 있어서도 그러하다. 3. 사람들이 형이상학을 이제까지 한갓 시도되기만 했으나 그럼에도 인간 이성의 자연 본성에 의해 불가결한 학문이라고 본다면 형이상학에는 선험적 종합 인식들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그리고 형이상학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 자신이
사물에 관하여 만든 개념들을 순전히 분해하고 그로써 분석적으로 해명하는 일이 전혀 아니고 오히려 우리가 우리의 선험적인 인식을 확장하려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주어진 개념을 넘어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던 어떤 것을 덧붙이는 그러한 원칙들을 이용해만 하고 또한 선험적 종합 판단들을 통해 예를 들어 세계는 하나의 제일의 시초를 가져야 한다는 명제 등에서처럼 경험 자체가 우리를 거기까지 뒤쫓아올 수 없을 만큼 멀리까지 넘어가야만 한다. 그래서 형이상학은 적어도 그것의 목적상 순전한 선험적 종합 명제들로 이루어져 있다. 6. 순수 이성의 일반적 과제. 다량의 연구거리를 단 하나의 과제 형태로 만들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큰 수확을 거두는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 우리의 과업을 정확히 규정함으로써 우리는 우리 자신의 과업을 가볍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 과업을 검사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이 과연 우리가 우리의 기획을 만족스럽게 수행했는가 못했는가를 판정하기 쉽게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무릇 순수 이성의 본래 과제는 선험적 종합 판단은 어떻게 가능한가 라는 물음 안에 들어있다. 형이상학이 이제까지 그토록 흔들리는 불확실성과 모순들의 상태에 머물러 있는 이유는 단적으로 사람들이 이 과제와 더불어 어쩌면 분석 판단과 종합 판단의 구별조차도 일찍이 착상하지 못했던 데 있다. 이제 이 과제를 해결하느냐 아니면 이 과제가 설명하여 알기를 요구하는 가능성이 사실은 전혀 없다는 것을 입증하느냐에 형이상학의 성패가 달려있다. 데이비드 휴문 모든 철학자들 가운데서도 이 과제에 가장 접근했던 사람이었지만 이 과제를 충분히 확정적으로 그리고 그것의 보편성에서 생각하지 못했고 단지 결과를 그것의 원인들과 연결하는 종합명제에만 머물러 있었으며 그래서 그는 그러한 선험적 종합명제는 전적으로 불가능함을 밝혀냈다고 믿었다. 그의 추론에 따르면 우리가 형이상학이라고 일컫는 모든 것은 실제로는 순전히 경험에서 빌려온 것으로 습관에 의해 필연성의 모습을 손에 넣은 것에 대한 잘못된 이성 통찰에 순전한 망상에 귀착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가 만약 우리의 과제를 그것의 보편성에 주시했더라면 그는 이러한 일체의 순수 철학을 파괴하는 주장에 결코 빠지지 않았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때 그는 그의 논변에 따르면 순수 수학조차도 있을 수 없게 된다는 것을 통찰하게 됐을 것이고 그러나 순수 수학은 확실히 선험적 종합 명제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그의 뛰어난 지성은 아마도 충분히 이런 주장으로부터 그를 지켜주었을 테니 말이다. 위의 과제를 해결하는 중에 동시에 대상들에 대한 선험적인 이론 인식을 포함하는 모든 학문을 창립하고 실현하는 데 순수하게 이성을 사용할 가능성이 함께 포괄되어 있다. 다시 말하면 순수 수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순수 자연과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물음에 대한 답이 함께 포괄되어 있다. 이 학문들은 실제로 주어져 있으므로 이 학문들에 대해서 그것들이 어떻게 가능한가를 이제 묻는 것은 어쩌면 적절한 일인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그것들이 가능해야 함은 그것들이 현실적으로 있음에 의해 입증되고 있으니 말이다. 그러나 형이상학에 관해서 말할 것 같으면 그것의 이제까지의 형편없는 진행 과정이 그리고 그것의 본질적인 목적에 관련해 볼 때 이제까지 설파된 어떤 형이상학에 대해서도 하나의 형이상학이 진정으로 있다고 말할 수 없으므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형이상학의 가능성을 의심케 하는 것은 근거 있는 일이다.
그러나 이제 이런 종류의 인식도 어떤 의미에서는 주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형이상학은 학문으로는 아닐지라도 자연 소질, 자연 본성적 형이상학으로서는 실제로 있다. 왜냐하면 인간의 이성은 한낱 박식의 허영심에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이끌려 이성의 어떠한 경험 사용이나 그로부터 얻은 원리들에 의거해 답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에까지도 멈춤 없이 나아가고, 그래서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그들의 이성이 사변 활동에 이를 정도로 성장하자마자 어떤 형이상학이 됐든 어느 시대에나 있었고, 또한 항상 거기에 머무를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이상학에 대해서도 다음의 물음이 성립한다. 다시 말해 자연 소질로서 형이상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순수 이성 스스로 제기하고 그가 할 수 있는 한 자기 자신의 필요에 의해 그것에 대한 답을 추궁할 수밖에 없는 물음이 어떻게 보편적 인간 이성의 자연 본성에서 생기는가? 그러나 이런 자연스러운 물음들, 예컨대 세계는 시초를 가지는가, 아니면 영원으로부터 있는가 등과 같은 물음들에 대한 이제까지의 모든 답변의 시도에서는 항상 불가피한 모순들이 발견되었으므로 우리는 형이상학에 대한 순전한 자연 소질에, 곧 그것이 어떤 것이 됐든 언제나 하나의 형이상학이 그로부터 자라나오는 순수한 이성 능력 자체의 모든 것을 맡겨놓을 수는 없고, 오히려 순수 이성을 가지고서 그 대상들을 아는가 모르는가에 관해서, 다시 말하면 그 물음들의 대상에 관해서 그 대상들과 관련해 무엇인가를 판단할 이성의 능력이 있는가 없는가에 관해서 판정을 확실하게 성취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우리의 순수 이성을 신뢰를 가지고 확장하거나 아니면 이성에게 일정하고 안전한 경계를 그어주는 것이 가능해야만 한다. 그래서 이상의 일반적 과제에서 흘러나오는 최종적 물음으로서 다음의 물음이 제기되는 것은 정당하다 하겠다. 학문으로서 형이상학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성 비판은 그러므로 결국 반드시 학문으로 나아간다. 이에 반해 비판 없는 이성의 교조적 사용은 근거 없는 주장들에 있고, 이에 대해서 사람들은 꼭 마찬가지로 사이비 주장들을 대립시킬 수 있어서 회의주의에 다다른다. 또한 이 학문은 놀랄 만큼 크게 방만한 것일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그 잡다함이 끝이 없는 이성의 객관들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이성 자체만을, 곧 전적으로 이성 자신의 품속에서 생겨난 그리고 이성과 구별되는 사물들의 본성에 의해서가 아니라 이성 자신에 의해서 제한된 과제들을만을 다루기 때문이다. 이성이 만약 경험 중에서 그에게 나타날지도 모르는 대상들과 관련해서 그 자신의 능력을 먼저 완벽하게 알게 되었다면 모든 경험의 한계를 넘어서 기도되는 이성 사용의 범위와 한계를 완벽하고 완전하게 규정하는 일은 쉬울 것임이 틀림없으니 말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의 형이상학을 교조적으로 세우려 한 이제까지의 모든 기도들을 없었던 것으로 볼 수도 있고, 또 그렇게 보아야만 한다. 왜냐하면 이런저런 형이상학 내에 분석적인 것, 곧 우리 이성에 선언적으로 내재하는 개념들의 한낱 분해인 것은 아직 전혀 진정한 형이상학의 목적이 아니라 진정한 형이상학을 위한 하나의 준비, 곧 그것의 선언적 인식을 종합적으로 확장하려는 준비일 뿐이로, 그것은 이런 인식을 확장하는 일에는 쓸모가 없으니 말이다. 왜냐하면 개념의 분해는 이 개념들 안에 무엇이 함유되어 있는가를 지시할 뿐,
우리가 어떻게 그에 따라서 모든 인식의 대상들, 일반과 관련해서 그것들의 타당한 사용을 규정할 수 있기 위해서 선험적으로 그런 개념들에 이르는가를 지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모든 이런 주장들을 포기하는데 자기 부정은 거의 필요하지도 않다. 왜냐하면 부정할 수 없는, 그리고 교조적 수행 방식에서는 또한 불가피한 이성의 자기 자신과의 모순들이 이제까지의 모든 형이상학의 권위를 이미 오래전에 잃도록 했기 때문이다. 이제 안으로의 어려움과 밖으로부터의 저항으로 인해 멈추지 않고 인간의 이성의 불가결한 학문, 거기에서 움튼 모든 줄기들을 잘라버릴 수는 있어도 그러나 그 뿌리를 송두리째 뽑을 수 없는 하나의 학문을 마침내 이제까지와는 다른 완전한 대립적인 농구를 통해 무성하게 결실있게 생장하도록 촉진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인내가 필요할 것이다. 7. 순수 이성 비판이라는 이름 밑에 특수한 학문의 이념과 구분. 이상 말한 모든 것으로부터 이제 순수 이성 비판이라고 일컬을 수 있는 한 특수한 학문의 이념이 나온다. 왜냐하면 이성이란 선험적 인식의 원리들을 제공하는 능력이니 말이다. 따라서 순수 이성은 어떤 것을 단적으로 선험적으로 인식하는 원리들을 함유하는 그런 이성이다. 순수 이성의 기관이란 그에 의거해 모든 선험적인 순수한 인식들이 획득될 수 있고 실제로 성취될 수 있는 그런 원리들의 총괄일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기관의 상세한 응용이 순수 이성의 체계를 이룰 것이다. 그러나 이런 일은 많은 것을 요구하는 데다가 여기서 또한 도대체 우리 인식의 확장이 가능한지 어떤지, 그리고 그것이 어떤 경우에 가능한지는 미정이므로 우리는 순수 이성을, 그리고 순수 이성의 원천과 한계를 순전히 평가하는 학문을 순수 이성의 체계를 위한 예비학으로 볼 수 있다. 그러한 학문은 순수 이성의 교설이 아니라 순수 이성의 비판이라고 일컬어져야만 할 것이고, 그것의 효용은 사변과 관련해서 실제로는 단지 소극적일 것이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이성의 확장에 쓰이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우리 이성을 정화하는 일에 쓰여 이성을 착오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 이것만으로도 이미 많은 것을 얻는 것이다. 나는 대상들이 아니라 대상들에 대한 우리의 인식 방식을 이것이 선험적으로 가능하다고 하는 한에서 일반적으로 다루는 모든 인식을 초월적이라 부른다. 그러한 개념들의 체계는 초월 철학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나 이것도 처음에는 역시 아직 너무 많은 것이다. 왜냐하면 그러한 학문은 분석적 인식뿐만 아니라 선험적 종합 인식도 완벽하게 포함해야 할 것이므로 우리의 의도에 관한 한 그것은 너무 넓은 범위를 갖기 때문이다. 우리는 선험적 종합의 원리들을 이것만이 우리의 현안 문제이거니와 그전 범위에 걸쳐 통찰하기 위해서 불가결하게 필요한 만큼만 분석을 해 나가면 될 것이니 말이다. 인식 자체의 확장이 아니라 오로지 인식을 바로잡는 것을 의도하고 모든 선험적 인식의 가치 유무를 가릴 시금석을 제공해야만 할 것이기 때문에 본디 우리가 교설하지 않고 단지 초월적 비판이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연구가 이제 우리가 전념할 바이다. 따라서 그러한 비판은 기관을 만약 이런 것이 가능하다면 위한 준비이고, 만약 이런 것이 성취되지 못한다면 적어도 그러한 것의 규준을 위한 준비인데, 이것의 중거에서 장차 언젠가 순수 이성 철학의 완벽한 체계가 이것이 순수 이성 인식을 확장하는 데서 성립하건 아니면 순전히 제한하는 데서 성립하건 간에 분석적이면서도 종합적으로 서술될 수 있을 것이다. 왜냐하면 이것이 가능하다는 사실은
게다가 그러한 체계가 그것 전체를 완성하기를 바랄 수 없을 만큼 결코 그렇게 광범위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다음의 사정으로부터 미리 추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곧 여기서의 탐구 대상은 끝이 없는 사물의 본성이 아니라 사물들의 본성을 판단하는 지성, 그것도 오직 선험적 인식과 관련한 지성이며 그 지성의 소장품은 그렇다고 그것을 밖에서 찾을 필요가 없는 것이 아니므로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을 수가 없으며 짐작컨대 완벽하게 수득되어 그것의 가치 유무에 따라 판정되고 올바르게 평가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작다. 더욱이 여기서 사람들은 순수 이성의 권평과 체계에 대한 비판을 기대해서는 안 되고 순수 이성 능력 자체에 대한 비판을 기대해야 한다. 그러나 오로지 이 비판이 바탕에 놓여 있을 때만 사람들은 이 분야 고금의 작품의 철학적 내용을 평가할 안전한 시금석을 갖는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자격 없는 역사 서술가와 재판관이 다른 사람들의 근거 없는 주장들을 마찬가지로 근거 없는 자기 자신의 주장으로서 판정하는 것이다. 초월 철학은 한 학문의 이념이고 순수 이성 비판은 이를 위해 전 구도를 건축술적으로, 다시 말하면 원리로부터 기획해야만 하며 그것도 이 건물을 형성하는 모든 조각들이 완벽히 안전하다는 완전한 보증을 하면서 그렇게 해야 한다. 그것은 순수 이성의 모든 원리들의 체계이다. 이 비판이 그것만으로 이미 초월 철학이라 일컬어지지 않는 것은 오로지 그것이 완벽한 체계이기 위해서는 인간의 전 선험적 인식에 대한 상세한 분석도 포함해야 할 것이라는 점 때문이다. 이제 물론 우리의 비판은 생각됨직한 순수 인식을 형성하는 일체 근간 개념들의 완벽한 열거도 명시하긴 해야 한다. 그러나 이 비판이 그러한 개념들 자체에 대한 상세한 분석과 거기서 도출되는 개념들에 대한 완벽한 검토를 자제하는 것은 정당하다. 왜냐하면 첫째로 이 분해는 본래 전체 비판이 바로 그것을 위해 있는 종합에서 마주치는 그런 의심스러운 점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그런 분해 작업은 우리의 목적에 맞지 않겠고, 둘째로 우리의 의도상 면제받을 수도 있는 그러한 분석과 도출을 완벽하게 하는 일을 떠맡는다는 것은 구도의 통일성을 해치겠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이 분해의 완벽성과 앞으로 제공될 선험적 개념들로부터의 도출의 완벽성은 선험적 개념들이 우선 종합의 세세한 원리로서 현존하기만 하고 또 이 본질적 의도와 관련해 아무런 결함을 갖지 않기만 한다면 용이하게 보완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순수 이성 비판에는 초월 철학을 형성하는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으며 그것은 초월 철학의 완벽한 이념이긴 하지만 그러나 아직 이 학문 자체는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선험적 종합인식을 완벽하게 평가하는 데 요구되는 그만큼만 분석을 수행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학문의 구분에 있어서 무엇보다 주의해야 할 것은 거기에는 자기 안에 어떠한 경험적 요소를 함유하고 있는 개념이 결코 들어가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바꿔 말해 선험적 인식은 온전히 순수하다는 점이다. 따라서 도덕성의 최상 원칙들과 기본 개념들이 선험적인 인식이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그것들은 초월 철학에 포함되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모두 경험적인 근원을 갖는 쾌, 불쾌, 욕구와 경향성 따위의 개념들을 비록 그 지시 규정들의 기초에 두고 있지는 않지만 그럼에도 의무의 개념에서 극복되어야 할 방해로서 또는 동인이 되어서는 안 될 자극으로서 순수한 윤리체계 형성에
필연적으로 함께 연관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초월 철학은 순수한 순전히 사변적인 이성의 세계 지혜이다. 물은 모든 실천적인 것은 동기를 함유하는 한에서 경험적인 인식 원천에 귀속하는 감정들과 관계 맺고 있는 것이다. 이제 책이 일반의 보편적 관점에서 이 학문을 구분하자면 지금 우리가 서술하는 학문은 첫째로 순수 이성의 요소론을, 둘째로 순수 이성의 방법론을 내용으로 가져야 한다. 이 주요 부문은 각각 하위 부문을 가질 것이나 그럼에도 아직 여기가 그 근거들을 말할 자리는 아니다. 단지 다음의 말만은 서설 내지 서언으로서 필요한 듯하다. 인간 인식의 두 줄기가 있는데 그것들은 아마도 하나의 공통의 그러나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않은 뿌리로부터 생겨난 것으로 감성과 지성이 바로 그것이다. 전자들을 통해 우리에게 대상들이 주어지고 반면에 후자를 통해 사고된다. 이제 감성은 그 아래에서 우리에게 대상들이 주어지는 조건을 이루는 선험적 표상들을 함유하는 한에서 초월 철학에 속한다. 이 초월적 감성 이론은 요소학의 제1부문에 속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인간 인식의 대상들이 주어지는 조건들은 그 대상들이 사고되는 조건들에 선행하는 것이니 말이다.